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 올린 시간입니다. 자, 교재 452쪽에 가볼까요? 페이지 452쪽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재무제표 비율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비율 분석. 이렇게 하고가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첫 번째 뭘 배웠어요? 안전성 비율이라는 거 배웠나요? 안전성 비율.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전성 비율. 뭐 안전성 해도 되고 안정성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안정성 비율은 복습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은 뭐예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외우셔야 돼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고,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산 중에서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 그죠?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 이렇게 배워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무엇을 공부할 거냐? 유동성 비율을 공부하겠습니다. 유동성 비율. 교재로 452쪽에 보면 안정성 비율의 1번에 유동비율과 당자 비율이 있겠죠. 자, 유동성 비율입니다. 자,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단기 부채 상환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 단기예요. 장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기 내, 단기 1년 이내 부채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유동성 비율인데 이 유동성 비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하나 있겠고요. 하나는 당자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동비율과 하나는 뭐예요? 당자비율. 그러면 공식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유동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유동부채는 뭐예요?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를 뭐라고 그래요? 유동부채. 1년 후에 현금화되는 자산 뭐라고 그래요? 유동자산. 그래서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유동비율이 되겠고, 자, 당자비율은 뭐냐면, 자, 18회 때도 나왔고요. 중요합니다.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 유동성 비율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고요? 유동성 비율. 그러면 당자 비율은 뭐냐면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부채분의 뭐냐? 당자 자산이 되겠습니다. 무슨 자산? 당자 자산. 이렇게 되게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을 내어주세요.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고요. 당자 비율은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당자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16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6회 문제.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지금 비율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유동비율과 당자비율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을 뭐라고 하느냐?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겠고요. 그죠? 1년 후에 1년 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뭐라고 그래요? 비유동자산이 되겠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죠. 1년 이내 현금화되는 부채를 1년 이내 갚아야 돼. 무슨 부채? 유동부채가 되겠고,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유동부채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2만 원이라고 할게요. 2만 원. 비유동부채가 8만 원. 자본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얼마 나오죠? 20만 원인가요? 여기도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이동자산이 얼마냐? 비이동자산이 예를 들어서 16만 원입니다. 이건 몰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요.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유동부채 2만 원, 비이동부채 8만 원, 자본이 10만 원, 비이동자산 16만 원 이렇게 주어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16회 기출문제인데 부채 비율은 몇 %고 하나는 유동 비율은 몇 %인가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나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채 비율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 아니에요? 그죠? 부채 비율. 그러면 자기 자본이 10만 원인데 총 부채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 10만 원 중에서 부채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자기 자본 10만 원 중에서 총 부채가 10만 원이니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100%가 되겠죠.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뭐예요? 부채 비율이 되겠고요. 유동 비율은 몇 %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게 20만 원이면 합계가 20만 원이면 여러분 총 합계가 20만 원인데 비이동자산이 얼마예요? 16만 원이니까 유동자산은 얼마 될까요? 4만 원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비율 한번 해볼까요? 자, 유동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이거죠. 200% 이렇게 되겠죠. 몇 프로? 200%. 어떻게 200% 돼요? 요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얼마예요? 2만 원 되겠죠? 2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4만 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4만 원 나누기 2만 원이면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2. 2에다가 100을 곱해봐요. 2에다가 100을 곱하면 몇 프로가 될까요? 2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유동 비율이 몇 프로일 때 200%가 가장 이상적으로 봐요. 몇 프로?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슨 비율 나왔느냐? 당좌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당좌 비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면 자, 공식부터 보면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당좌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건 보셔요. 좀 보충 설명할게요. 여러분,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동자산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유동자산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왜? 이 유동자산 중에는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재고자산이죠. 여러분, 이 재고자산은 어때요?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현금화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현금화되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은 부채 상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순수하게 뭐만 있는? 순수하게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뭐만 가지고? 당좌 자산만을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좌 비율이에요. 순수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당좌가 뭐예요? 당장이 현금화되는 자산이니까 순수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당좌 자산만을 가지고 계산하자. 이게 무슨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엄격하게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거죠. 보다 더 엄격하게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게 당좌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연습할게요. 이 유동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고요? 당장 현금화되는 자산 무슨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 기억나나요? 당좌가 있고 여기 있어요.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현금화되는 자산, 이게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자산 4만 원, 그러니까 유동자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하고? 당좌자산하고 하나는 뭐예요? 재고자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좌자산이 2만 원이다. 그러면 재고 얼마예요? 2만 원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뺀 게 뭐예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당좌 비율은 몇 %냐? 이거죠. 그러면 유동부채 얼마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부채 2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당좌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만 원이죠. 그러면 당좌 비율은
2만 원에 2만 원 나누니까 1이잖아요. 1에다가 100을 곱하면 몇 프로가 될까요? 100%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당좌 비율이 100%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건 몇 프로가 된다? 100%.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재고자산은 어때요? 부채 상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팔아야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판매하기 전까지는 현금화가 될 수 없어요. 안 팔면 어떨 건데? 다 재고로 쌓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당좌 자산만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다 더 엄격하게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거죠. 엄격하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뭐만 가지고 당좌 자산만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게 무슨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 왜냐하면 여러분 쓸데없이 이동비율이 높을 수 있잖아요. 쓸데없이 이동비율이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웃자건 얘기입니다. 유동자산 4만 원 중에서 부채 얼마 갚아요? 2만 원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 부채 갚죠. 그래도 얼마 남아? 다 재고로 내 거로 보는 거잖아요.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웃자건 얘기인데 유동자산이 어때요? 부채는 2만 원인데 자산이 4만 원 돼요. 그러면 유동비율은 몇 프로예요? 200%죠. 그러면 유동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은 안정적이잖아요.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은 안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유동자산은 4만 원 맞아. 그러면 200% 맞아요. 그런데 당좌자산이 예를 들어서 웃자간 얘기예요. 당좌자산이 얼마에 1,000원밖에 안 돼. 당장 현금화되는 것은 1,000원밖에 안 돼. 그럼 다 뭘로 쌓여 있다는 얘기야. 재고자산으로 지금 우리 회사에는 다 재고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좋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산은 4만인데 당좌자산은 1,000원이고 재고자산은 39,000원이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갚을 능력이 순수한 건 1,000원밖에 안 돼. 그죠? 재고는 다 39,000원이니까 얘는 안 팔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이동비율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뭐만 가지고 당좌자산만을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게 뭐예요? 당좌 비율. 그래서 유동분의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면 이 당좌자산은 뭐에서 못 뺀 거예요? 당좌자산은 뭐에서? 유동자산에서 무엇을 뺀 거예요? 재고자산을 뺀 거죠.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그죠? 유동자산 얼마에서? 4만 원에서 재고 얼마? 2만 원을 빼니까 당좌자산 얼마예요? 2만 원 되겠죠. 그죠? 유동자산에서 뭘 뺀 거예요? 재고자산을 빼면 뭐예요? 당좌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됐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비율. 당좌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금액도 지울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유동비율이 시험에 증가되는 거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거래를 찾아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유동비율이 증가되는 거래를 찾아라 또는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걸 찾아라.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유동비율이 증가할까요? 유동자산이 증가되면 그죠? 유동비율도 뭐예요? 증가되겠죠. 2만 원분의 4만 원인데 얘가 5만 원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비율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당연하죠. 유동자산이 증가되면 유동비율도 뭐예요? 증가되는 거죠. 분자는 같이 움직여요. 유동자산이 증가되면 증가하죠. 이렇게 되겠고 또 유동부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유동부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채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하려면 부채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부채가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가 돼요? 증가되겠죠. 부채가 줄면 유동비율은 증가되지 않나요? 부채가 줄어야 유동비율은 뭐예요?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한다. 유동부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유동비율이 다음 거래 중 유동비율이 높아지는 거를 찾으세요. 증가 높아지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증가되거나 유동부채가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한다? 증가된다.
자, 두 번째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두 가지 있었죠. 똑같아요. 반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자산이 감소되면 유동비율도 뭐예요? 감소되겠죠. 자산이 감소하면 유동비율도 부채 상환 능력은 감소하겠죠. 유동비율은 뭐하거나 유동비율이 아니야. 유동비율이 아니라 유동자산이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그죠? 자산이 감소되면 유동비율도 뭐예요? 감소되고요. 반대로 유동부채는 뭐가 돼야 돼요? 유동부채는 증가되면 그죠? 부채가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것, 즉 감소되는 걸 찾아라. 그럼 유동자산이 뭐하거나 감소되거나 유동부채가 증가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네요. 요거.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거래는 이거죠. 그러면 유동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뭐하면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한다? 감소된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기본 테마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교재는 어디 있느냐? 452쪽에 하단에 박스 나와 있나요? 452쪽에 하단 박스. 유동비율은 뭐 나왔어요?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당자비율은 유동부채분은 뭐예요? 당자자산. 그러면 그 당자는 뭐예요? 가로 열고 나왔죠? 유동에서 뭘 뺀 거예요? 재고. 그 다음 밑에 줄 쳐놓으세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고 해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뭐라 그래요? 순여유자금. 여유자금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운전자본. 유동자산에 우리 시험에 1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순운전자본이란 뭐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뭐라 그래요? 순운전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이제 453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뭐 이상한 박스가 나와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1번. 자, 경우의 수가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요. 1번. 자, 1번이 유동비율이 주어져요. 조건이 주어져요. 유동비율이 100% 초과. 유동비율이 몇 프로 초과? 100% 초과. 또는 5와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작다. 여러분 100% 초과란 얘기 했었어요. 100% 초과. 그러면 초과란 얘기는 뭐예요? 1보다 유동비율이 크다. 그죠? 1보다 유동비율이 크다. 얘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네요. 조건이 유동비율이 100% 초과 또는 1보다 유동비율이 크다. 그러면 1보다 유동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누가 크다? 유동자산이 크다 이런 얘기죠. 100% 초과. 1보다 유동비율이 크다 그랬으니까 유동부채보다 누가 크다? 유동자산이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 주어져요. 100% 초과냐? 100% 미만이냐? 100% 이하냐?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만 약속을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만 약속해요. 문제상에서 100% 초과 이런 말이 나오면 2분의 4예요. 2분의 4 이렇게 되겠고 설명드릴게요. 100%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을 기준 잡느냐? 2분의 2가 되는 거고 100% 미만이다. 100% 미만이다 그러면 반대로 4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요. 자, 100% 초과라는 얘기는 이거죠. 100% 초과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유동부채가 얼마라면 2원이라면 유동자산은 얼마라? 4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2원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100% 초과 그러면 유동부채가 2원이라면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4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약속이에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100에 배가 100원이면 얘가 200 이렇게 되겠고 얘가 3이 되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4가 되면 뭐가 돼? 8.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100% 초과라는 얘기니까 유동부채분의 누가 크다? 유동자산이 크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2분의 4.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 있다? 2원 있고 자산이 얼마 있다? 4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초과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4. 선생님 3분의 6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고 4분의 8 하면 안 되나요? 돼요. 100% 초과니까.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나오고만 약속은 2분의 4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1번 어떤 거래가 발생했느냐? 이거죠. 상품 50만 원을 보셔요.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어요. 유동비율이 몇 프로를 초과할 때 100% 초과일 때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유동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불변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거 붕괴할 수 있겠나요? 회계 처리.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증가됐어요? 50만 원. 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무슨 채무가 될까요? 매입 채무. 50만 원. 그러면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유동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불변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산이 얼마 있었는데요. 4원 있었는데 상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증가됐으니까 얘는 50만 4원 되겠고 부채가 2원 있었는데 50만 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50만 2원. 그럼 누가 큰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약속.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던 간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만 원이 나오던 간에 무조건 이 금액은 뭘로 하느냐? 1원으로 하셔요. 1 이렇게. 1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던 간에 우리는 뭘로 잡아라? 1. 이런 식 서로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보셔봐. 여러분 유동자산도 증가됐고 유동자산이 1원이 증가됐고 1원이 증가됐고 부채도 1원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유동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불변일까요? 이거지. 뭐예요? 제 대입을 시켜볼게요. 유동비율은 감소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셔요. 지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뭐 했어요? 둘 다 증가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둘 다 증가. 둘 다 증가한 거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런 식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자, 둘 다 증가했다. 그러면 기준이 몇이에요? 2분의 4 아니에요? 아까? 2분의 4. 100% 초과니까 2분의 4가 이게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얼마 있었었어요? 4원 있었었잖아요. 부채가 2원이고. 그러면 자산이 4원이 있었는데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증가된 거예요? 1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시켜줘야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5가 됐잖아요. 이해하셔요? 자산이 4원 있었는데 상품이라는 자산이 1원 증가됐으니까 5원이 된 거고요. 부채는 얼마 있었어요? 2원 있었잖아요. 부채가 2원 있었잖아요. 2원 있었는데 얼마 증가됐어요? 1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얘는 몇이 된 거예요? 3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이 몇 분의 몇이었는데 100% 초과니까 2분의 4였는데 얘가 3분의 5가 됐잖아요. 그럼 유동비율은 증가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감소된 거죠. 맞나요? 감소? 감소된 거예요.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동비율은 감소. 이렇게 돼요. 봐봐요. 자, 2분의 4가 뭐예요?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면 3분의 5가 되니까 2보다 작잖아요. 4분의 2는 2인데 5 나누기 3 해봐요. 그러면 1.6밖에 안 되잖아요. 1.6. 그죠? 그러면 2보다 작아졌잖아요. 즉 200%가 166%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비율은 뭐 한 거예요? 감소된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증가했다고 그래요. 왜 어떠니? 4가 5 됐잖아요. 2가 3 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퍼센트로 따져봐요. 4분의 2가 2잖아요. 4 나누기 2 하면 2. 5 나누기 3이면 1.6이잖아요. 여러분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2가 되려면 3분의 6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2가 되려면 3분의 6이 돼야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2보다 작아졌으니까 유동비율은 뭐 한다? 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같아요. 바로 쓸게요. 분개로 할게요.
현금 3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현금 3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이거 단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 둘 다 증가했나 감소했나 볼까요? 분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현금을 빌려갔잖아요. 얼마? 무조건 30만 원 하지 마시고. 이 금액이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1.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다 뭐 했나요? 증가됐는지 안 했나요? 똑같아요. 얘는. 자산이, 유동자산이 4원 있었는데 1원이 증가됐으니까 유동자산 얼마? 5원. 그렇게 되겠고. 부채가 2원 있었었는데 1원이 증가됐으니까 얼마? 3. 그럼 2보다 작아졌으니까 유동비율은 뭐 한다? 감소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둘 다 뭐 하는 경우에?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둘 다 뭐 하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에 봐요. 증가되는 경우. 둘 다 증가했다면 유동비율은 감소해요. 반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반대예요. 그래서 100% 초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효과가 반대라. 이거 역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반대. 아니 뭐 이거 기억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반대. 둘 다 뭐 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둘 다 증가했다고요. 유동자산도 증가. 유동부채도 이런 식 동액으로 증가됐잖아. 동액. 같은 금액으로 유동자산도 증가되고 유동부채도 증가됐으니까 이보다 작아졌다. 그래서 둘 다 증가했더니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 끝났어요. 자, 끝났고. 자, 이건 뭐예요? 둘 다 뭐 하는 경우예요? 둘 다 증가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되는 경우를 얘를 외워놓으면 좋아요. 써먹을 날이 올 거예요. 둘 다 증가되는 경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둘 다 증가됐잖아요. 증가. 현금을 단기 차입하다. 그러면 둘 다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둘 다 감소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감소. 자, 여기 보셔요. 이 50만 원을, 자, 1번.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지급. 그럼 둘 다 감소된 건지 알아셔야 돼요. 그럼 매입 채무를 갚았으니까 차변에 무슨 채무? 매입 채무. 얼마 갚았어요? 1. 무조건 1원으로 보시라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얼마 갚았어요? 1. 이 금액이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뭘로 봐요? 1원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뭐 한 거예요? 감소된 거잖아요. 둘 다. 자산도 1원이 감소되고 부채도 1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둘 다 지금 뭐 했어요? 여기다 쓸게요. 둘 다 뭐 했다? 둘 다 감소했다고요. 유동 부채도 감소되고 유동 자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얘가 부채가 감소인지 유동 자산이 감소인지 이거 모르면 어렵죠. 매입채무 부채가 감소되고 현금이라는 자산도 뭐가 됐어요? 둘 다 뭐 했어요? 감소가 됐잖아요. 둘 다 감소됐어요. 그러면 기준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100% 초과하니까 2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2분의 4. 그럼 둘 다 뭐예요? 감소시켜 볼게요. 둘 다 감소되면 빼기 1. 봐봐요. 자, 자산이 얼마 있었어요? 4원 있었는데 4원. 그런데 현금이 얼마 감소했어요? 1원 감소됐으니까 빼기 1하니까 현금 자산 얼마 남아요? 3원이죠. 4원에서 1원이 감소됐으니까 얼마 남아요? 3. 이렇게 되겠죠. 자, 부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채가 얼마 있었어요? 2원 있었는데 얼마 갚았어요? 1원 갚았잖아요. 그럼 부채가 얼마 남는 거예요? 1원 남겠죠. 이렇게 되겠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100% 초과예요. 100% 초과. 2분의 4. 그러니까 둘 다 뭐 했더니 감소. 유동자산도 감소, 유동부채도 감소했더니 4에서 1 빼니까 3. 2에서 1 빼니까 1.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2. 얘는 뭐예요? 3. 3이잖아요. 그죠? 이거 2잖아요. 2. 이건 뭐예요? 3 나누기 1이면 3 이거죠. 그러면 어때요? 200%였었는데 몇 프로 된 거예요? 300%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 했어요? 감소시켰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 다 감소했더니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유동비율은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결론은 끝났어요. 되셨나요?
둘 다 뭐 했어요? 감소. 4에 있었는데 1원이 감소됐으니까 3. 부채가 2원에서 1원 감소됐으니까 1. 그러면 2가 뭐가 됐어요? 3 됐으니까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증가되더라 이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같아요. 이거 갚아봐요. 이러고.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갚아요. 단기 차입금 1원 갚아요. 대변에 현금을 1원 갚아요.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얘는. 그죠? 이 얘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문제를 써줘야 돼요. 단기 차입금 30만 원을 여기 빌려왔으니까 갚아야죠. 지급하다. 현금 지급. 그러면 분개해봐요. 차변에 뭘 갚았어요? 단기 차입금 1원. 그리고 현금 갚았으니까 현금 1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다 뭐 한 거예요? 감소됐잖아요. 부채도 감소되고 자산도 감소됐으니까 이거잖아요. 둘 다 뭐 했어요? 감소됐으니까 2분의 4가 1분의 3 됐으니까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증가되더라 이거죠. 100% 초과 끝났어요. 그럼 외워주셔야 돼요. 100% 초과는 뭐예요?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뭐예요? 반대 효과.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예요? 감소가 나타나고요. 둘 다가 뭐 하면?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예요? 증가. 그래서 100% 초과는 반대 효과예요. 감소되면 뭐예요? 증가. 증가되면 뭐예요? 감소.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일일이 대입하시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둘 다 증가했나요? 100% 초과일 때 둘 다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도 증가, 유동부채가 동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끝. 100% 미만이에요. 둘 다 뭐 했다? 감소. 그죠? 둘 다 감소. 부채가 감소되고 유동부채가 감소되고 유동자산도 감소되고 둘 다 감소했더니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증가. 이게 뭐예요? 100% 초과입니다. 되셨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울게요. 그래서 100% 초과는 뭐예요? 반대. 증가하면 감소되고 감소되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틉니다. 문제 틀어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100% 초과였죠? 그 다음 여러분 100%일 때는 시험에 나올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2분의 2가 3분의 3 불변. 2분의 2가 1분의 1 불변 이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100% 미만일 때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 바꿔요. 요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 뭐예요? 미만인 경우. 미만. 그러면 유동비율은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이거죠. 1보다 유동비율이 뭐하다? 작다. 그럼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100% 미만 그러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크다. 크다. 그럼 부채가 얼마란 얘기예요? 4. 이렇게 되겠고 너는 4. 너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기준이 뭐예요? 유동부채는 얼마예요? 4. 부채가 얼마예요? 2. 이게 100% 뭐예요? 미만. 그러니까 100% 미만일 때는 뭐예요? 4분의 2 이거죠. 그러면 자 이제 바꿔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4분의 2예요. 몇 분의 몇이라고요? 4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증가. 얘는 똑같아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나 현금을 단기 차입하나 둘 다 뭐 했어요? 증가. 그죠? 증가. 그러면 자산이 얼마 있었는데? 2원이 있었는데요. 2원 있었는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1원 증가됐으니까 플러스 1. 그럼 얘는 뭐 돼요? 3. 이렇게 되겠고. 부채는 얼마 있었느냐? 부채는 4원 있었는데 4원이 있었는데 현금을 외상 매입하고 단기 차입했으니까 부채가 뭐예요? 증가. 플러스 1. 그럼 뭐 됐나요? 5. 이렇게 되겠죠. 답은 바뀌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2 나누기 4면 0.5잖아요. 0.5? 오케이. 얘는 3 나누기 5 그럼 0.6이잖아요. 맞아요? 3 나누기 5 그럼 0.6이 되잖아요. 0.5가 0.6 된 거잖아요. 그러면 50%가 유동비율이 50%였는데 몇 프로 됐어요? 60% 됐으니까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도 뭐 한다? 증가 이렇게 나타나요. 되셨나요? 그래요. 아까는 뭐 했었어요? 100% 초과할 때는 얘가 감소잖아요. 증가하면 감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100% 미만 해볼까요? 둘 다 감소해봐요. 둘 다 감소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얼마 있었어요? 2원. 2원. 근데 자산이 얼마 감소했어요? 1원 감소했잖아요. 둘 다. 그럼 빼기 1. 그럼 얼마 남아요? 1 남았네. 자산이 2원 있었는데 현금이 1원 나갔으니까 2에서 2 빼면 1 이렇게 되겠고요. 부채 볼까요? 부채가 4원 있었는데 얼마 감소했어요? 1 빼기 1 이렇게. 그럼 얼마 돼요?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됐나요? 얘가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0.5가 되겠죠? 0.5잖아요. 얘는 뭐예요? 0.3이 됐잖아요. 0.3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여기 2 나누기 4는 0.5 1 나누기 3은 0.3333이잖아요. 그럼 50%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감소됐더니 유동비율도 뭐 하더라? 감소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미만일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같이 가요.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서 이거 대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뭐 하면요? 보셔요.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증가. 둘 다 감소되면 감소 이렇게 가요. 아 이렇게 되겠네요. 100% 초과일 때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반대. 둘 다 뭐 하면 아까 100% 초과예요. 둘 다 증가되면 얘는 뭐 했었어요? 감소 이렇게 되고.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예요? 증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100% 미만. 100% 미만일 때는 증가하면 뭐예요? 증가. 감소하면 뭐예요? 감소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453쪽 꼭대기 보세요. 자, 볼까요? 박스. 동액이 증가한다 나왔나요? 박스 상단에 유동비율이 동액이 증가한다 이거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증가된다. 그럼 100% 미만일 때는 뭐예요? 아니 100% 초과일 때는 감소. 증가되면 감소. 100% 미만하면 증가되면 증가. 이렇게 100% 미만일 때는 그 다음에 감소하면 둘 다 감소되면 100% 미만일 때는 감소 같이 가고 감소하면 같이 되고 100% 초과되면 감소되면 뭐가 돼요? 증가. 그런 내용인데요. 자, 좀 복잡하나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100% 초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대로 아니 죄송합니다. 100% 초과 반대 효과 나타나요. 둘 다 증가되면 감소. 둘 다 감소되면 증가 나타나고요. 100% 미만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가요. 증가되면 증가. 감소되면 감소. 자 이렇게 돼서 유동성 비율에 무슨 비율과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살펴본 거예요?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100% 초과 100% 미만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에 교재는 없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이 잘 보셔요. 과대계상되었다. 우리 시험 문제인데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 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얘기죠. 이때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재고자산이 과대됐다. 그럼 유동비율 어떻게 될까? 여기 있나요?
자산이 과대됐잖아요. 이 유동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자와 재고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재고 자산이 과대되면 유동비율도 뭐가 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유동비율은 높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고 자산이 과대되면 유동비율도 과대되잖아요. 높아진다.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아니면 불변진다. 뭐예요?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를 그리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이거죠. 그러면 자산이 과대됐어요. 그러면 자본도 어떻게 돼? 과대되는 걸 아셔야지. 자산이 과대되면 자기 자본도 과대된다는 걸 아셔야 돼. 부채는 불변이고, 부채는 그대로 있고, 자산이 뭐가 됐어? 과대됐으면 자기 자본도 뭐야? 과대되겠지. 그러면 자산이 과대되면 유동비율은 높아지는 거고, 부채 비율은 어때요? 이거잖아요. 자기 자본이 커지면 이게 부채 비율 아니에요? 자기 자본 불이체? 그러면 자기 자본이 커졌으니까 자기 자본이 커지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 낮아지지. 아니 자기 자본이 커지면 부채 비율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이게 두 문제씩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동비율과 당자 비율을 살펴봤어요. 아셨죠? 100% 초과, 100% 미만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다른 수익성 비율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